지난 2001년 2월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피해자 체내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됐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10여 년 뒤 강도 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 씨 유전자와 피해자 몸속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당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드들강 사건은 지난 2001년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입니다. 범인은 잡혔고 사건도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 새벽 그녀가 왜 집을 나섰는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마지막 상황에 집중해 흐름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피해자가 살던 곳은 광주광역시. 2001년 2월 3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새학기가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예정이었고 며칠 뒤에는 방학 중간 보충 수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방학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학교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남은 주말을 좀 더 자유롭게 보내려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저녁 10시 40분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엔 집 전화로 남자친구와 통화를 시작했고 통화는 약 4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휴대폰은 일주일 전에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은 오직 집 전화로만 가능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건 밤 11시 20분쯤, 그리고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 반쯤 조용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그녀가 집을 나서는 소리였고 동생은 그 장면을 잠결에 분명히 들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새벽 3시 반, 동네 오락실 앞에서 그녀가 두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이 주민 여러 명에게 목격됩니다. 그 상황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 외투 하나 걸친 채 조용히 집을 나선 그녀가 낯선 남성 2명과 함께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 3시, 광주에서 30분 이상 떨어진 나주 드들강 인근에서 그녀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 목격된 시간과 사망 시간은 불과 몇 시간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도 없었고 누군가와 약속했다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밤 11시 20분에 통화를 마치고 잠든 그녀는 왜 새벽 1시 반에 집을 나섰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 그녀는 누구를 만나러 간 걸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2001년이라는 시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렵 싸이월드가 막 등장했고 세이클럽과 버디버디 같은 채팅 프로그램이 10대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PC방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중고등학생들의 일상 공간으로 자리 잡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런 문화를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새벽 3시 반 낯선 남성과 함께 있던 장소가 실제로는 작은 동네 PC방 앞이었다면 상황은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물론 그 시기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10시 이후엔 출입이 제한됐지만 당시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작고 느슨한 동네 PC방 중엔 제한을 엄격히 지키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그녀는 1,000원짜리 한두 장을 가지고 동네 PC방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하게 만나야 할 사람은 없었고 특별한 약속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한두 시간쯤 세이클럽 같은 채팅을 하거나 도토리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꾸미며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죠. 새벽에 혼자 온 여학생은 PC방 안에서도 눈에 띄었을 겁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오빠들이 말을 걸었을 수도 있고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선 건 새벽 1시 반, 두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건 새벽 3시 반, 그 사이 약 2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PC방까지 도보로 10여 분쯤 걸린다고 가정하면 실제 사용 시간은 1시간 정도였을 겁니다. 애초에 그녀는 잠깐만 하고 들어오자는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 3시 전에는 돌아오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은 동네에서 무서운 형이나 오빠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녀가 경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목격된 인원은 2명, 적어도 1명 이상이 더 있었던 겁니다. 그가 평소에도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던 인물이었다면 그날 역시 무리와 함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친구, 형, 오빠 같은 익숙한 얼굴들이 섞여 있었던 분위기였다면 그녀가 경계심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목격자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놀러 갈래?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그들 중 1명이 범인이었다면 같이 잠깐 다녀오자는 말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듯 보였지만 어느 순간 그녀만 따로 차에 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린 금방 따라갈게 라는 말에 그녀가 먼저 움직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범인이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에게 무심히 털어놓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 한 여고생을 PC방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범인은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차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갔고 관계를 거부하자 저항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죠. 범인의 자백은 짧고 단편적입니다. 우리가 추론한 흐름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 안엔 분명 퍼즐의 일부와 맞닿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백은 다시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저 잠깐 PC방에 들렀을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굴 만나려던 것도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새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어긋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내용은 확정된 진실이 아닌 정황과 가능성에 따른 하나의 추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는 건 누군가의 평범했던 하루가 어떻게 그렇게 끝나버렸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퍼즐로 찾아뵙겠습니다.